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성실한, 직업은 사회복지사이고 아내 부정혜와 둘이서 살고 있다. 아내는 결혼 날짜를 잡자마자 바로 다니던 회사에 사표를 냈고 전업주부가 됐다. 원래부터 전업주부가 꿈이었다고 말하는 아내는 결혼하고 나자 집안일에도 정성이었고 요리도 엄청 열심히 만들었다. 아내가 만든 요리는 맛까지 좋아서 전업주부가 정말 딱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아내였고 나도 대만족이었다. 나는 직업상 교대 근무를 해야 했고 야간 근무도 있었다. 내가 야근을 하면 아내는 외롭다며 서운해했다. 그런 아내를 혼자 두고 야간 근무를 나설 때마다 나도 덩달아 마음이 무거워지곤 했지만 야근을 빠질 수는 없었고 성실하게 출근했다. 그런 결혼 생활이 2년 정도 됐을 무렵 아내에게 변화가 느껴졌다. 그렇게 내가 야근을 갈 때마다 현관에서 눈물바람을 하던 아내가 내가 나가든 말든 1도 신경 쓰지 않게 된 것이다. 심지어 당신 다음 야근 스케줄이 언제야? 라면서 마치 야근을 기다리는 듯한 뉘앙스가 풍길 정도로 달라졌다. 그런 아내의 변화가 심상치 않게 느껴졌지만 일단은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고 저녁 때 집에 갔는데 아내가 집에 없었다. 평소라면 저녁을 하고 있을 시간인데 이상하다 싶어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집에 우두커니 앉아서 아내가 오기를 기다렸는데 저녁 8시쯤 지나서 아내가 돌아왔다. 어디 갔다 왔냐고 물었더니 친정에 잠깐 갔다가 깜빡 잠이 들어서 늦어졌다고 말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시간이 돼도 안 일어나면 장모님이 깨워주는 게 상식이고 아내의 말을 다 믿을 수는 없었지만 아내는 금방 저녁 차릴게 라면서 평상시와 전혀 다르지 않게 굴었고 나도 더 이상 아내를 추궁하지 않고 여느 때와 똑같이 아내를 대했다. 하지만 비슷한 일이 여러 번 반복됐고 아내는 항상 똑같은 핑계를 댔다. 이제 더 이상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전업주부인 아내는 모임이 있다면서 밤늦게까지 안 들어오는 날이 늘어갔고 내가 야근한 날에 외출했다 들어온 흔적이 역력하다거나 의심 가는 일이 계속 일어났다.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흥신소에 의뢰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던 무렵 그날도 야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현기증이 일어나면서 서 있는 것도 힘들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았다. 아내 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몸이 먼저 반응을 일으킨 것 같았다. 상사가 오늘은 그만 가서 쉬라고 조퇴를 시켜줬고 감사하다고 하고 집으로 왔는데 집에 도착해서 우리 주차장에 차를 세우려고 했는데 모르는 차가 주차되어 있었다. 누가 착각한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 방문객용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현관에 들어선 순간 평소와 다른 무언가를 감지했다. 현관에 벗어져 있는 낯선 남자 신발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발소리가 나지 않게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고 욕실 쪽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다. 설마 하면서 탈의실 문을 살짝 열자 아내의 옷 옆에 남자 양복이 허물처럼 벗어져 있는 게 보였다. 욕실에서는 야릇한 남녀의 소리, 사랑에 어쩌고 하는 듣고 있기 힘든 말들에 역겨움이 올라왔다. 내 귀를 씻어내고 싶을 정도였다. 아내의 불륜은 더 이상 의심이 아니었고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터져나왔다. 그때 순간적으로 서랍장이 눈에 들어왔고 그걸 끌어다가 욕실 문을 막았다. 욕실 문을 절대 열 수 없게 됐다는 걸 확인한 나는 안에 있는 두 사람을 향해서 조용!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안에서 아내가 당신이 왜 거기 있어? 라고 놀랐고 남자가 오늘 괜찮다고 네가 오라고 했잖아! 라고 아내를 다그치는 게 들려왔다. 아내는 당신이 오해한 거야! 라고 헛소리를 하면서 문을 열려고 했지만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걸 알고는 당신 뭐 하려는 건데? 라면서 아까보다 몇 배로 당황한 듯이 말했다. 바로 그때 양복 위에 던져놨던 불륜남의 핸드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집사람이라고 떴다. 1도 망설이지 않고 핸드폰을 집었고 전화를 받았다. 뭐야, 당신 오늘도 늦어? 늦으면 늦는다고 말하라고 했지? 라고 화를 냈다. 나는 내가 누군지 밝히고 현재 상황을 설명하자 불륜남 아내는 말도 안 돼, 우리 남편 그런 사람 아닌데 라면서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주소를 알려주자 당장 오겠다고 했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내 전화기를 들고 장인 장모에게 연락했다. 시간은 벌써 밤 11시를 넘었지만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놀란 장인, 장모도 당장 오겠다고 했다. 인원이 모이기를 기다리는 동안 욕실에 갇힌 두 사람은 난리가 났고 말싸움이 벌어졌다. 괴싸움을 듣고 있자니 내가 저런 여자랑 결혼을 했단 말인가 라는 자괴감이 들었다. 저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이혼이다 라고 결심했다. 장인 장모와 불륜남의 아내가 속속 도착했고 모두가 모인 가운데 서랍장을 치우고 욕실을 개방했다. 문을 열자 알몸으로 몸둘 바를 모르고 있는 두 사람. 불륜남 아내는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요즘 계속 늦게 들어온다 했더니 바람 피운 거였냐? 걸레 같은 놈, 이혼이야! 라고 악을 썼다. 그러자 불륜남이 침착해! 진정하고 내 말 들어! 이 여자는 잠깐 데리고 논 거야. 애가 셋인데 이혼하면 어쩌려고! 라면서 부인한테 소리쳤다. 옷이나 입고 떠들어! 라고 부인이 소리 지르자 아내와 불륜남은 정신없이 옷을 주워 입었다. 네가 이런 짓을 할 줄은 몰랐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어. 라고 장인어른은 말씀하셨고 장모는 눈물을 흘리면서 자네한테 면목이 없네. 내 자식이지만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 내 자식이 저 지경일 줄이야. 정말 한심해서 부모 자식 연 끊을 거네. 라고 하면서 아내를 경멸하는 눈으로 쳐다봤다. 나는 아내한테 닥치고 이혼해 라고 짧게 말하자 아내는 당신까지 왜 이래?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어. 딱 한 번 바람 피웠는데 바로 이혼은 아니지 않아? 앞으로 다시는 안 한다고 약속할게. 용서해줘. 라고 매달렸다. 구질구질하게 나오는 아내에게 내가 지금 네 이 꼴을 평생 어떻게 잊어? 됐고 끝내. 라고 차갑게 거절했다. 아내는 나는 당신이 이 시간에 집에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었어. 일단 우리 둘이 다시 얘기하자. 어? 라면서 어떻게든 나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나는 고개를 옆으로 흔들면서 오늘은 부모님하고 같이 친정으로 가 라고 하고 아내를 밖으로 내보냈다. 장인 장모는 마지막까지 나한테 머리를 숙이고 사죄하셨지만 정작 당사자인 아내는 뭔가 불만이 있는 듯한 태도였고 마지못해 친정으로 갔다. 며칠 후 변호사를 통해서 아내와 불륜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로 했고 이혼 절차에 들어갈 준비를 시작했다. 아내는 몇 번이나 집에 와서 난 절대 이혼 안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리고 나 같은 전업주부가 무슨 돈으로 위자료를 내? 라며 악을 썼다. 아내와 입씨름하기도 지친 나는 앞으로는 용건이 있으면 변호사를 통해서 하라고 하고 이혼하고 나서도 함부로 집에 찾아오면 경찰을 부를 거라고 경고했다. 변호사를 통해 연락을 전달받은 아내는 막판이 돼서야 자기가 저지른 짓이 어떤 건지 깨달았는지 이혼 서류에 사인을 했다. 불륜남도 사정은 비슷해서 자기 부인한테 울면서 싹싹 빌었지만 용서와 화해는 없었고 위자료와 새 아이의 양육비를 지불하기로 약속하고 이혼했다. 이렇게 되자 아내는 불륜남과 끝까지 가볼 생각이었던 모양인데 불륜남은 전철을 그저 가볍게 즐기는 상대, 그 이상으로는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았다. 결국 두 사람의 관계도 쫑이 났다. 나하고 정식으로 이혼이 성립되자 아내는 친정에서도 쫓겨났다. 직장을 구하면서 친구들 집에 며칠씩 얹혀 사는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 내 위자료는 우선 장인, 장모한테 빌려서 냈는데 매달 그 돈을 갚아야 했고 돈이 쪼들린 전처는 26살이나 먹고도 조건을 하는 스폰녀가 됐다. 자기 아버지와 동년배인 남자에게 순전히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몸을 바치고 있다는 소문. 그렇게 살다 보니 결국 제대로 된 직장은 점점 더 다닐 수 없게 됐고 인생 자체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그러더니 스폰을 해주던 남자와 트러블이 일어났고 전처는 사기죄 용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고 한다. 이혼하고 나서 인생이 그렇게 망가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이 모든 건 자업자득이 아닐까 싶다. 제대로 처벌받고 풀려나면 반성하고 뉘우치면서 새 삶을 살길 바란다. 한편 나는 이혼 후에 위자료를 받고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다. 아내와 불륜남의 불륜 현장을 목격한 집에서 계속 살고 싶은 마음은 1도 없었다. 이사하고 얼마 안 돼서 직장에서 승진하게 된 나는 전보다 생활에 한층 여유가 생겼다. 이혼하고 1년 후에는
직장 후배와 연애를 시작했고 지금은 행복하고 알차게 인생을 즐기고 있다. 앞으로도 열심히 내 일을 하면서 전처와의 일은 다 잊고 이제는 여친과의 장래를 긍정적으로 고민해봐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 이름은 성실한, 직업은 회사원, 아내 한심애는 전업주부이다. 결혼 1년차, 아이는 아직이다. 최근에 주택으로 내 집을 마련했다. 나는 잔업도 많고 항상 바빴지만 이제 막 집도 마련했겠다. 잔업이라도 해서 더 열심히 벌어야 했다. 그런 의미에서 잔업은 감사한 일이기도 했다. 하지만 집안일은 대부분 아내한테 맡겨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항상 미안한 마음이었고 쉬는 날에는 최대한 아내를 도우려고 노력했다. 다만 요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아내가 전담했다. 갚아야 할 대출금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외식은 자제했다. 아내도 나 요리 잘해 라면서 큰 불만은 없었다. 잔업을 마친 내가 집 근처 역에 내린 시간은 저녁 8시쯤이었다. 집에 거의 다 왔을 때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있는 게 보였다. 소방차가 몇 대나 와 있었고 경찰차도 출동해 있었다. 경찰들도 있었지만 동네 주민이 다 모인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사람이 많았다. 저녁 먹을 시간에 웬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였어? 다들 참 한가하네. 그때까지 나는 여유 있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 사이를 뚫고 지나가려고 했다. 소방차도 있는 걸 보니 불구경들을 나왔나? 주변을 살펴보니 불이 난 집은 바로 우리 집이었다. 퇴근하고 오니 집에서 검은 연기가 활활. 바로 멘붕이 왔다. 진화 작업이 거의 다 끝난 것처럼 보였고 가까이 가도 위험하지 않을 것 같았다. 이게 정말 생씨가 맞는 걸까? 새로 지은 집이 까만 숫덩이로 변하다니. 완공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집이었다. 대출금이 아직 산더미처럼 남아있는데 다리가 풀렸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때 시야에 아내의 모습이 보였다. 아내도 넋이 나간 상태로 보였다. 다행이다. 이 시간이면 집에 있었을 시간인데 무사해서 다행이다. 나는 아내를 향해 달려갔다. 대체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방화야? 누가 불을 지른 건데? 불이 난 건 언제야? 한참 지난 것 같은데 왜 나한테 아무 연락도 안 했어? 폭풍 질문을 했지만 아내는 어느 한 가지 대답하지 않았다. 아무 생각이 안 나는 사람처럼 보였다. 어쩔 수 없이 옆에 있던 경찰관한테 상황에 관해 물었다. 대체 왜 불이 난 겁니까? 집주인이세요? 부인의 부주의로 불이 난 것 같습니다. 네? 나하고 경찰이 그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도 아내는 그저 멍하니 듣고만 있었다. 아무런 사과도 설명도 없었다. 상식적으로 미안하다거나 하다못해 변명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일단은 2인실 호텔을 예약한 후 아내를 데리고 힘없이 걸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따라왔다. 아내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 모습이 섬뜩하게 느껴졌다. 정신이 나간 거 아니야? 이 여자 제정신 아닌 게 분명해. 머리에 구멍 난 게 틀림없어. 집에 있을 때 또 이러면 다음번엔 내가 죽을지도 몰라. 그런 생각들이 내 머리를 어지럽게 돌아다녔다. 호텔에 도착, 체크인을 하고 방으로 올라갔다. 방에서 단둘이 되자 아내는 갑자기 말문이 트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때문에 집이 다 타버렸어. 머리를 숙이는 아내에게 다시 질문했다. 생각해봐. 나 때문에 불이 났다는 게 알려지면 앞으로 그 동네에서 살기 불편할 거 아니야?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했던 거야. 경찰한테만 조용히 설명했어. 아무한테도 안 말한다는 약속도 받았고. 정말 어이가 없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게 될까봐 나한테 연락도 안 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도 대답도 안 하고 잘못했다는 말도 안 했다는 거네? 꼭 그렇게 비꼬야 속이 시원해? 당신도 나 때문에 집에 불이 났다는 게 소문이라도 나면 사람들이 완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볼걸? 나는 우리 둘을 위해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한 거야.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침묵을 선택한 거였다고. 나는 그 말에 분노가 정점으로 치솟았다. 하지만 그 전에 좀 더 자세한 상황을 알아내고 싶었다. 그래서 진짜 원인이 뭐야? 당신이 담배를 피우는 것도 아니고 가스레인지 불 끄는 걸 잠깐 깜빡했다고 해도 그 정도로 큰 불이 나냐고.
그게 실은 당신 주려고 닭튀김을 하고 있었는데 당신은 원래 튀긴 거 좋아하잖아. 닭튀김, 감자튀김. 그래서 프라이팬에 기름 듬뿍 투척하고 그랬는데 내가 좋아하는 음식인 건 맞다. 또한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이기도 했다. 특히 아내는 갓 튀겨내서 바로 먹는 걸 좋아했고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먹는 걸 싫어했다. 예전에 내가 요즘은 편의점에서 파는 닭튀김이나 냉동식품도 먹을만 하더라. 그런 거 사다 먹어도 되지 않아? 라고 말했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아내는 뭔 소리야. 나는 그런 거 당신 입에 넣게 하고 싶지 않아. 라면서 가공식품을 거부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본인이 먹고 싶지 않은 게 더 강했을 거라고 본다. 아내는 화재 원인에 대해 언급했지만 여전히 무언가 숨기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 좀 더 캐물었더니 나 먹이려고 튀김 요리를 만들었던 아니던 집이 다 타는데 불이 난 걸 정말 몰랐어? 그거야 기름 온도가 올라가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니까 핸드폰으로 SNS도 체크하고 동영상도 보고 그러니까 가스레인지에 기름을 올려놓고 딴짓을 했다는 거네? 진심 경악했다. 처음엔 잠깐만 보려고 했지 나도. 근데 핸드폰 가지러 침실에 들어갔는데 친구한테서 톡이 왔길래 읽었고 바로 답장 안 쓰면 일십했다고 할까봐 몇 번 왔다 갔다 주고받는 사이에 기름 올려놓은 걸 깜빡했지 뭐야. 가스레인지에 불 켜놓고 한눈 팔면 안 된다는 건 초딩들도 다 아는 거야. 누가 그걸 몰라? 어쩌다 보니 운이 없었던 거잖아.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된 걸 어쩌라고? 그때 하필 또 친구가 근처에 왔다면서 얼굴 좀 보자고 해서 나도 그러자고 하고 잠깐 나갔다 온 것뿐이라고. 하필 걔는 왜 나한테 그때 나오라고 해서. 걔만 아니었음 집에 불날 일도 없었어. 아내는 모든 책임을 남 탓으로 돌리고 있었다. 친구 만나고 집에 왔더니 이미 일이 다 벌어진 후였어. 당신한테 연락하고 말고도 없었다고. 가관이었다. 누가 들으면 피해자인 줄. 현관문 틈으로 연기가 막 나오는데 도저히 현관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 그래서 뒷문 쪽으로 돌아가서 창문으로 들여다봤더니 불기둥이 솟아오르고 막 기름이 활활 타는데 보고만 있었어? 그럼 나더러 불기둥 치솟는 부엌으로 뛰어들어가서 불을 껐어야 됐단 거야? 내가 전신 화상을 입어도 된단 말이야? 내가 그렇게 말했어? 즉각 신고를 했어야지. 아내는 집이 활활 타오르자 머릿속이 하얘져서 정지 상태로 멍하니 쳐다만 보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119에 신고를 한 건 시간이 한참 더 경과한 후였던 걸로 추정된다. 이번 화재로 인해 부상을 입은 사람은 없었다. 불행 중 다행이었다. 옆집으로 불이 옮겨붙지 않은 것도 천만다행이었다. 새로 지은 집을 다 태워버린 아내에게 분노가 일어난 건 사실이다. 그렇긴 하지만 아내가 일부러 집에 불을 낸 건 아닌 게 분명했다. 아내를 질책한들 새로 지은 집이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것도 아니었다. 얼마 살지도 않은 집이 불에 타고 재만 남았다. 삶이 무너진 것만 같고 아내에게 화낼 힘도 나지 않았다. 부부가 뭐야. 이런 역경과 시련이 닥쳤을 때 같이 힘을 합쳐서 이겨내야지. 라고 아내가 먼저 말했다. 그 역경과 시련을 지금 누가 만들었는데 그런 말이 나와 지금? 버럭 화를 내고 말았지만 참는다고 다가 아니었다. 아내한테 설교도 퍼부었다. 그 다음은 건설적인 생각을 해야만 했다. 맞는 건진 모르겠지만 아내를 용서하기로 했다. 물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확실한 대책을 세우는 게 관건이었다. 내가 생각한 대책은 3가지였다. 첫 번째는 소화기를 구입, 키친에 비치할 것. 두 번째는 요리할 때는 절대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을 것. 세 번째는 앞으로 절대 튀김 요리를 하지 않을 것. 아내는 3번째 조건에서 강하게 반발했다. 협상 끝에 안전장치가 달려있는 전기 에어프라이어를 구입하기로 했다. 에어프라이어는 기름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니 안심이고 사용하더라도 극소량이니까 요리 중에 한눈을 팔았다고 해도 괜찮겠지. 이번 화재에 대해서 양가 부모님께도 설명해드렸다. 장인 장모는 자기 딸이 저지른 짓이라 그런지 아무 말이 없었다. 오히려 우리 딸이 결심만 하면 뭐든 다 잘하는 애야 라고 하면서 근거 없는 두둔만 했다. 한술 더 떠서 평소에 남편이 집안관리를 잘했어야지. 남편을 위해서 요리하려다가 불이 난 건데 책임은 반반씩 져야 마땅하지 라고 궤변을 늘어놨다. 그뿐 아니라 내가 생각해낸 소화기 설치 등에 대한 것도 전부 필요 없다고 했다. 그딴 건 필요 없어 라고 주장했다. 위험해. 안전조치를 강조하는 내 의견을 무시하는 아내. 나는 별거를 선언했다. 이틀 후 저녁 처갓집에 불이 났다.
아내가 닭튀김을 하다가 벌어진 일이었다. 내가 그 전날 에어프라이어를 써봤는데 맛이 없더라고. 그래서 기름에 튀겨 먹고 싶었어. 그게 이유의 전부였다. 역시 너는 머리에 구멍이 난 게 분명해. 너랑 살면 내가 제명에 못 살 것 같아서 이혼이야. 이혼이 제일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했다. 전처와 장인, 장모는 반쯤 타고 남은 집에서 살고 있다. 2번 일어난 일은 3번 일어날 수 있다. 자기 딸만 위하는 장인 장모는 반만 남아있는 집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전전긍긍하고 있을 것이다. 지금은 셋이서 싸우는 게 일이라는데 벽이 일부 허물어진 집에서 싸움을 해대니 옆집까지 민폐가 장난 아니라는 소문. 내 이름은 한지성. 대학을 졸업한 지 2년째. 목표했던 회사에 입사해서 모카 열일 중인 빛나는 24. 졸업 후에도 대학 때 친구들과는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서로 공적, 사적인 일들에 대해 공유하고 있다.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주말에 대학 동기 6명이 모여서 허심탄회하게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때 친구 중 한 명이 힘들게 말을 꺼냈다. 있잖아, 한심이가 곧 약혼한데 약혼 파티할 예정이라고 전달해달라고 해서 라고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자리에 있던 친구들의 표정이 모두 굳었다. 이유는 한심애는 그 시절 우리가 모두 싫어하던 애였기 때문. 한심애는 누구를 만나건 여왕벌처럼 자기가 위에서 군림해야 직성이 풀리는 타입이었다. 한심애는 비주얼이 좋은 편이었고 딱 보면 인기 있는 타입으로 보였다. 하지만 아무리 신경이 둔한 남자애들도 한심애가 성격 파탄자라는 건 바로 알았고 남녀 모두에게 기피 대상이었다. 특히 여자애들 사이에서는 한심에 묻을까봐 도망다니는 정도였다. 하지만 나는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불행한 인연으로 인해 도망도 못 다니는 처지였다. 서로 비슷한 사람끼리 끌린다고 하는데 다행히 내 주변에는 좋은 친구들이 많았다. 그런 친구들하고만 있으면 좋으련만 한심애를 손절하지 못해서 한심애가 우리 쪽으로 와서 자리를 틀었고 우린 모두 인내심 테스트를 당했다. 옛날부터 한심애는 우리 아빠 사장님이고 나 같은 애를 금수저라고 하지 라며 자랑을 했고 항상 명품 브랜드로 치장하고 다녔다. 보통 애들은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었지만 중학교 때부터 동창인 나는 그게 다 거짓말이란 걸 알고 있었다. 한심의 아빠는 작은 공장의 평사원이었고 5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키우느라 고생이 많았다. 한심의 밑으로 남동생이 4이나 있었고 부모님은 둘 다 공장에서 일하셨다. 그런 가정 형편 때문에 대학 학비를 마련하기 힘들었던 한심에는 학비와 용돈을 벌기 위해 룸살롱에서 알바를 하면서 자기 힘으로 대학에 다녔다. 좋게 보면 자립이었고 고생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심애를 완전히 미워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대학 때에는 표면적이나마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었다. 하지만 그런 나에게 한심애가 돌려준 건 배신이었다. 안 간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약혼 파티에 참석하기로 한 우리는 기분은 내키지 않았지만 약혼 파티 장소로 향했다. 파티 장소에 도착하자 넓고 화려한 파티룸 입구에 한심애와 약혼자 이름이 적혀 있었다. 약혼자의 이름을 본 순간 정말 깜짝 놀랐다. 한심의 이름 옆에 나의 소꿉친구 왕진상 이름이 있었다. 진상이와 나는 집이 가까워서 어렸을 때 항상 같이 놀았었다. 그러다 진상이 부모님이 이혼을 하는 바람에 초등학교 때 진상이는 엄마를 따라 이사를 가게 됐고 그 후로는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 항상 반팔에 반바지 차림으로 온 사방을 뛰어다니던 코올릭의 개구쟁이 왕진상.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서 연인으로 발전했는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어른이 된 진상이를 빨리 보고 싶었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파티가 시작되길 기다렸다. 파티가 시작되자 드레스 차림의 한심애와 턱시도를 입은 왕진상이 등장. 오래간만에 만난 진상이는 키가 훌쩍 자라고 너무 훈남으로 변해서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얼굴은 딴 사람처럼 변했지만 눈 밑에 있는 큰 점을 보고 틀림없이 내가 아는 왕진상이라고 확신했다. 왕진상은 나를 못 알아봤는지 처음 뵙겠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인사했다. 나야 소꿉친구 한지성 라고 하고 싶었지만 질투심 강한 한심애가 어떻게 반응할지 몰라서 차라리 모르는 척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조용히 있기로 했다.
계속 궁금했던 두 사람의 첫 만남에 대해 묻자 한심의 특유의 잘난 척하는 표정으로 상위층만 참가 자격이 있는 파티가 있는데 거기서 첫눈에 뿅! 왕진상 씨는 금수저인 나한테 딱 어울리는 하이스펙을 가진 남자야. 라면서 트레이드마크인 거만한 표정. 그러자 옆에서 왕진상이 나도 금수저라 다른 여자들은 격이 안 맞아서 한심애가 하이스펙이라 나랑은 딱이지 라고 했다. 이사를 한 후 왕진상이 엄마와 단둘이서 힘들게 살았다는 건 우리 학교에서 모르는 애들이 없었는데 갑툭튀 금수저 타령에 머리가 혼란스러웠다. 영문을 몰라서 멍하니 듣고만 있었는데 갈수록 얘기가 산으로 가고 있었다. 우리 집안도 할아버지 때부터 기업을 경영하다 보니까 서민들하고는 격이 안 맞더라고. 어려서부터 하고 싶은 건 다 하면서 살았고 우린 서로 금수저 집안에서 유복하게 자랐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 맞았던 것 같아 라고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는 왕진상을 향해 나도 모르게 어디서 개뻥은 라고 혼잣말을 너무 크게 하고 말았다. 그러자 한심애가 개뻥이라니? 너같이 촌탁 같은 애가 왕진상 씨에 대해서 뭘 안다고 나서 라며 발끈했다. 그걸 시작으로 한심애와 왕진상의 여왕벌 놀이가 시작됐다. 한심애는 혹시 한지성 너 질투하니? 네가 촌탁이라서 인기 없는 건 아닌데 여기서 질투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아? 라며 나를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부창부수 왕진상은 한심의 친구들이라고 해서 예쁜 애들이 올 줄 알고 기대했었는데 얼깡에 촌딱들만 모여 있어서 실망이야. 직장들은 다니나? 코딱지만한 영세기업 사원 각인데 라면서 우리를 깔보는 비하 발언까지 입에 담았다. 자기 잘난 척이나 할 것이지 비하 발언까지. 열이 뻗쳤지만 같은 수준이 되기 싫어서 일단 참았다. 다른 친구들도 나와 마찬가지로 화는 나지만 참고 있었다. 아무도 반론하지 않자 급발진 걸린 한심애는 더욱 발언 수위가 올라갔다. 나 대학 때부터 계속 생각했던 건데 너희들하고 있으면 내가 더 돋보여서 같이 다닌 거야. 데뷔 효과 알지? 같이 다니기 창피할 때도 있었지만 활용도가 없지 않아서 친구 먹었었는데 그런 것도 모르고 약혼 파티에 이렇게 단체로 나타날 줄이야. 분위기 파악 좀 챙기자 라고 한심애가 말하자 친구 중 한 명이 일어났다. 애들한테 말해달라고 부탁한 건 너였었잖아 라고 따졌다. 그러자 한심애가 예의상 하는 말이라곤 들어는 봤니? 그냥 하는 말. 흙수저의 머리까지 나쁘면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남니? 라면서 깔깔거렸다. 한심애와 같이 깔깔거리던 왕진상은 그나저나 다들 무슨 일해? 설마 여기 나가요 하는 애들은 없지? 나는 룸살롱에서 일하는 애들 진짜 경멸하거든. 돈 많은 남자한테 뭐 얻어먹을 거 없나 구걸하는 여자 천박하잖아 라고 했다. 그 순간 나는 이 둘을 밟아주기로 했다. 왕진상 씨는 룸살롱에서 일하는 여자를 완전 혐오하는 것 같은데 왜 한심애하고 약혼하셨어요? 한심애가 대학 때 알바하던 룸살롱에서 넘버원이었어요. 엄청 자랑하고 다녔었는데? 라고 내가 증언하자 한심애 얼굴이 일그러졌다. 한심애가 룸살롱 넘버원? 그럴 리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우리 한심애는 사장님 딸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애야 라고 떠드는 왕진상에게 한심의 아버지는 부품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성실한 노동자이시지만 사장님은 아니에요. 그 공장 사장님은 우리 삼촌이거든요 라고 팩트를 알려주자 왕진상은 뭐야 그게 진짜야? 그럼 한심애가 나를 속였다는 거야? 라며 멘붕. 허둥지둥 변명하느라 다급해하는 한심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나는 속인 걸로 따지면 왕진상 너도 마찬가지잖아 라고 한 후 내가 네 소꿉친구 한지성이라고 알려줬다. 그제야 내가 누군지 알아본 왕진상은 너 쓸데없는 소리 하기만 해! 라며 소리쳤다. 그러자 한심애가 뭔데? 빨리 말해봐 라며 달려들었고 나는 왕진상이 어디서 어떻게 자랐는지 요약해서 말해줬다. 내가 근데 너 얼굴이 너무 변했다. 혹시 성형했니? 라고 왕진상한테 돌직구를 던지자 그건 그러니까 라고 얼버무리는 게 전곡을 찔린 듯 마무리 멘트로 룸살롱 출신 미녀와 성형미남 완전 어울린다 라고 하자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서로 거짓말을 했다는 게 탄로나자 두 사람은 대판 싸움이 일어났고 우리는 그러거나 말거나 밖으로 나와버렸다. 거짓말 그 잡채였던 두 사람은 개싸움 끝에 파혼으로 막장을 내렸다. 두 사람은 똑같은 거짓말로 부모님은 지금 해외에 계신다면서
부모님께 아직 인사도 안 드린 사이였다고 한다. 한심해는 왕진상과 헤어지자마자 우리한테 소개팅 주선 좀 해줘. 라고 뻔뻔하게 나왔지만 더 이상 한심해를 사람 취급하는 친구들은 없었다. 한심해는 우리 말고 다른 친구가 없었는지 다른 남자와 다시 결혼하게 됐는데 초대할 친구가 없다는 걸 알게 된 남자 측에서 파혼을 선언했다고 한다. 그 뒤로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됐고 그 결과 우리 모두가 한심해보다 먼저 결혼식을 올리게 됐다. 한편 왕진상은 한심해와 헤어진 후에도 같은 수법으로 여자들을 속이다가 2년 후 결혼 사기죄로 체포됐다. 인터넷에 신상이 털렸고 출소 후에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나는 26살 때 같은 직장에서 알게 된 남자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대학 친구들과는 여전히 좋은 친구로 지내고 있지만 한심해와는 그때 이후로 손절 상태다. 앞으로도 마음이 통하는 친구들과 잘 지내면서 평생 친구로 남고 싶다. 나는 아내와 둘이서 살고 있었고 아이는 없었지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내가 불륜 중이란 사실을 회사 동료를 통해 알게 됐다. 동료가 자주 가는 바가 있는데 한 달에 2번 정도 아내가 오는 걸 봤다고 했고 호스트처럼 보이는 남자와 항상 같이 왔었다고 했다. 아내는 그 남자한테 딱 달라붙어서 거의 얼굴이 붙은 상태에서 얘기하더라면서 보통 사이가 아닌 걸로 보였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나는 아내에게 오늘 회사에서 철야를 하게 될 것 같다고 말하고 동료와 함께 아내의 단골바에서 잠복하기로 했다. 그러자 아내는 정말로 바에 나타났다. 들키지 않게 조심하면서 아내가 하는 짓거리를 관찰했는데 듣던 대로 호스트처럼 말끔하게 생긴 남자와 함께였다. 충격적인 장면은 계속 연출됐고 남자의 손이 아내의 허리를 감고 있었다. 누가 보면 진짜 연인인 줄. 동료의 말은 하나도 틀린 게 없었다. 하지만 나는 불가사의할 정도로 평정심을 유지했다. 당장 달려나가서 멱살을 잡을 수도 있었지만 조용히 증거를 남기기 위해 두 사람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었다. 인내심을 갖고 계속 지켜본 결과 바에서 나온 두 사람은 한치의 예상도 어긋나지 않게 다정한 모습으로 호텔로 향했고 그 장면 역시 증거로 남겼다. 하지만 핸드폰으로 촬영한 영상은 화면이 너무 어둡고 화질이 나빴다. 거리가 멀어서 줌으로 당겨 찍었지만 아내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정식으로 흥신소에 불륜 조사를 의뢰하기로 결심했다. 집에서 아내에게 이틀 연속 철야 근무를 하게 될 것 같다고 하자 아내는 당신 요즘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 라며 걱정하는 척 연기를 잘도 했다. 예상대로 아내는 내가 철야 근무라고 흘린 이틀간 놈과 만났다. 지난번처럼 바에서 술을 마신 후 호텔로 이동했고 불륜 관계에 충실하게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가 지나자 충분하고도 넘칠 정도의 증거가 모였다. 아내는 내가 집에 없는 낮에는 그 남자 집에 찾아갔고 거기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냈다. 자기가 원해서 전업주부가 됐지만 집이 항상 지저분하고 빨래가 밀려 있었던 이유를 알 것 같았다. 동료는 나한테 그 남자가 정말 호스트면 돈을 안 쓰고는 만날 수 없을 거라면서 내 월급을 어떻게 쓰는지 체크하는 게 좋을 거라고 말해줬고 나는 통장 내역을 확인했다. 그러자 저축해뒀던 돈 1억과 보험금 2천만 원이 해약된 걸 알게 됐다. 어처구니 없게도 광열비가 연체된 건 물론 대출금 이자 독촉장이 날라와 있었다. 전업주부인 아내는 우편물이 도착하면 바로 처분해서 내 눈에 안 띄게 숨겨왔던 모양인데 이 정도로 정신이 나가 있을 줄이야. 집안 살림이 쑥대밭이 된 걸 보니 현타가 왔다. 어디서부터 수습하면 좋을지 머리가 아팠다. 아내가 말해도 대꾸할 마음이 안 났고 밥을 차려도 식욕이 없었다. 내 빨래도 내가 하고 한 집에 살고 있었지만 아내의 존재를 무시했다. 내가 그런 태도를 보이자 아내는 화를 냈고 왜 그러냐고 나한테 강력하게 따졌다. 친정 부모님께 하소연하기도 했다. 장인이 나한테 전화로 둘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좋게 푸는 게 어떠냐고 살살 달래는 분위기였지만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 계속해서 장인 장모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지만 무시하고 받지 않았다.
그러자 화가 난 장인 장모는 집으로 쳐들어왔고 내 딸을 왜 무시하냐며 내 얼굴을 때렸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속사정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자기 딸 말만 듣다 보면 나를 몹쓸 놈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았다. 그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종의 부작용이 일어났던 거라고 생각한다. 아내는 친정부모님 기세를 등에 업고 대체 이유가 뭐냐며 큰 소리로 나한테 따졌다. 그래서 나는 흥신소를 통해 확보한 증거 사진들과 체납된 납부금 고지서, 보험 해약서, 빈 통장이 된 저금 통장을 모두 보여줬다. 증거물들을 보고 하얗게 질린 아내와 아내에게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화를 내는 장인 장모에게 이 문제는 변호사를 통해서 알려드리겠다고 말씀드린 후 갑자기 얼음이 된 아내와 장인, 장모를 두고 집에서 나와버렸다. 당분간은 비즈니스 호텔에서 지내기로 했다. 아내와 장인, 장모는 사과하겠다면서 계속 연락해왔지만 앞으로의 일은 변호사를 통해서 말하라고 한 후 내가 고용한 변호사 연락처를 알려주는 걸 끝으로 아무 연락도 받지 않았다. 그 후 이혼 조정을 통해 이혼이 성립됐다. 장인은 그런 일이 있는 줄도 모르고 화부터 내서 미안하다면서 직접 찾아와서 용서를 빌었다. 정신적 피해 보상이라며 위자료를 가져오셨고 자기 딸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도 사과하셨다. 아내에게는 호스트와 반동거한 점, 집안일을 내팽개치다시피 한 점, 부부 저금 통장에 있던 돈을 불륜남에게 다 가져다 바친 점 등을 이유로 불륜 위자료 5천만 원과 탕진한 가산을 합쳐서 총 2억 원을 청구했다. 그러자 아내는 그런 큰 돈을 어떻게 갚으라는 거야? 라고 발광하면서 난리를 쳤지만 그때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장인이 따기 세례를 날렸다. 정신 나간 소리 닥쳐! 네가 남자에 미쳐서 다 갖다 없앤 돈이잖아. 남편이 밖에서 힘들게 벌어온 돈을 대체 뭐라고 생각한 거야? 죽을 때까지 일을 해서라도 꼭 갚아. 부모한테 손 벌릴 생각은 아예 버리는 게 좋아. 라고 불벼락이 떨어졌다. 맞아서 아픈 건지 위자료가 너무 엄청나서 절망한 건지 아내는 펑펑 울었지만 운다고 달래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2억이면 오피스텔 한 채 값은 되는 거금인데 앞으로 아내의 인생이 산지옥이 될 거란 전망이 들지만 당연한 결과라고 본다. 억대의 거금을 탕진하고도 나한테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다는 게 어이가 없지만 호스트에 빠져있는 동안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을 테고 머릿속에서는 매일 드라마를 찍고 있었던 게 아닐까.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린 아내는 이혼하면 그놈하고 같이 살면서 위자료도 같이 갚을 생각이었던 모양인데 아내가 선물로 갖다 바친 차를 타고 바람처럼 사라져버렸다는 걸 알고 현타가 온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그놈을 도망치게 놔둘 수 없었다. 미리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탐정을 붙여놓고 철저하게 놈을 감시했다. 도망치려는 놈을 붙잡아서 불륜 위자료를 받아내는데 성공했다. 놈은 호스트한테 돈을 갖다 바친 당신 부인한테 가서 따지라고 했지만 불륜 당사자란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부모님이건 친척이건 다 찾아다니면서 네가 한 짓을 폭로하겠다고 하자 집에다가는 자기가 평범한 회사원인 걸로 꾸며놓은 모양인지 요구하는 대로 들어줄 테니 집에는 찾아가지 말아달라고 애원했다. 호스트 수입이 나쁘지 않은 건 사실인지 내가 요구한 위자료를 순순히 입금했다. 하지만 한 번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두 번 일으키기 마련이라며 호스트바에서 해고당했고 지금은 돈도 없고 일자리도 없는 모양이다. 한편 호스트한테 버림받고 2억이라는 거금의 빚을 진 전처는 혼자서는 도저히 그 돈을 갚을 수가 없다며 친정에 가서 징징거렸다는데 당연히 좋은 소리를 들을 리 없었고 장인이 불벼락을 내리는 통에 집안에는 들어가지도 못했다고 한다. 전처는 현재 편의점 심야 알바와 패밀리 레스토랑 주방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다는 소문이다. 돈 벌기가 힘들다는 걸 절감했는지 전처는 재결합을 노리고 틈만 나면 나한테 연락을 해대고 있다. 두 번 다시 당신 배신 안 할게. 앞으로는 당신 한 사람만 보고 살게. 평생 뉘우치면서 모시고 살 테니 용서해달라고 말이다. 하지만 앞으로 다시는 전처와 엮이고 싶지 않았고 모든 일 처리는 변호사에게 맡겼다. 나는 모든 일을 다 끝낸 후 동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 모든 일은 동료가 나한테 사실대로 알려주면서 시작됐고 이혼으로 귀결됐지만
위자료를 받아냈으니 폭망은 면한 셈이었다. 내가 불행한 일을 겪고 힘들어할까봐 회사 동료 중에 같이 밥 먹자, 술 한잔하고 가자 등등 자상하게 챙겨주는 사람들이 많아서 희망을 품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고 있다. 소문에 의하면 전처는 낮이고 밤이고 아무리 일을 해도 나한테 위자료를 내고 나면 아무것도 안 남는다. 사는 게 아니라면서 일하다 말고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바로 잘렸다고 한다. 하지만 친정 부모님이 도와줄 리도 없고 그래도 살려면 자기 힘으로 돈을 버는 수밖에 없는 처지. 또 돈을 벌면 그 돈은 자동으로 나한테 입금이 되는 악순환의 연속. 호스트바는 죽었다 깨어나도 다시 못 가볼 테고 살아도 사는 게 아닌 지옥 같은 생활이 계속되겠지만 이 모든 건 자업자득일. 나는 남편과 둘이서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가까운 곳에 언니가 살고 있는데 가끔 조카를 나한테 맡길 때가 있다. 언니는 간호사로 맞벌이 부부인데 형부는 출장이 많은 편이었다. 나는 프리랜서로 자택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 조절이 자유로운 편이었고 가끔 조카를 보는 건 큰 어려움이 없었다. 이 아파트로 이사 온 지 반년 정도 됐는데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 중에 아침에 쓰레기 버리는 시간이 자주 겹쳐서 안면을 트고 소소한 얘기를 나누게 된 여자가 있었다. 이름은 왕재숙이었고 아직 1살도 안 된 갓난아기가 있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싶지만 근처 어린이집은 정원이 이미 다 차서 들어갈 수 없었다고 했다. 양가 부모님도 모두 멀리 계셔서 아이를 맡길 형편이 안 된다는 말도 했다. 왕재숙 씨의 얘기를 들으며 나는 가끔 언니가 조카를 데리고 와서 내가 봐줄 때도 있다고 별뜻 없이 대화를 주고받았다. 프리랜서로 집에서 혼자 일하다 보니 사람을 만날 기회가 별로 없는 나에게는 특별한 일은 아니지만 아침마다 왕재숙 씨와 사소한 얘기를 하는 게 작은 기분 전환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사소한 만남이 나중에 큰 문제를 일으키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다.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이 아파트 복도에서 왕재숙 씨와 마주쳤는데 나한테 아이를 봐줄 수 있냐고 물었다. 남편분 혼자 수입으로는 경제적으로 힘들다면서 파트 근무라도 잠깐씩 하고 싶다는 거였다. 심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왕재숙 씨 아이는 아직 돌도 지나지 않은 아이였고 조카를 돌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여서 무슨 일이 생기면 책임질 자신이 없었다. 더구나 왕재숙 씨와는 아직 아침에 잠깐 인사를 나누는 정도의 가벼운 사이에 불과했고 아이를 맡아줄 정도의 친분은 아니었다. 그런 이유로 그러겠다고 말할 수 없었다. 나는 솔직하게 조카는 유치원생이라 특별히 손이 가는 게 없어서 내 일을 하면서 애니메이션 같은 거 틀어주면 되는 정도인데 갓난아기는 돌볼 자신도 없고 집에 있지만 대부분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없을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자 왕재숙 씨가 갑자기 돌변하더니 진짜 실망이다. 완전 사람 차별이네. 자기 언니네 애는 봐줄 수 있지만 친구네 애는 봐줄 수 없다 이거야? 어이 털리네. 라면서 왕재숙 씨는 일방적으로 화를 내더니 쌩하고 가버렸다. 평소에 얘기할 때는 온화한 사람으로 보였기 때문에 깜짝 놀랐지만 무턱대고 아이를 맡는 건 무책임한 행동이란 생각에 이번 일은 내 판단이 전적으로 옳다고 믿었고 다른 선택은 없는 걸로 결론지었다. 그 뒤로도 아침에 마주칠 때마다 왕재숙 씨는 끈질기게 아이를 봐달라고 부탁했지만 나도 나의 원칙대로 계속 거절했다. 그러다 아침에 왕재숙 씨 얼굴 보기가 불편해서 아예 쓰레기 버리는 시간을 바꿔버렸다. 그렇게 일주일간은 평안한 날들이 이어졌다. 어느 날 유치원 끝날 시간에 맞춰서 조카를 데리러 갔다가 마트에 들러서 장을 보고 있는데 남편한테서 전화가 걸려왔다. 내 핸드폰으로 경찰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갓난아기가 우리 집 앞에서 탈진 상태로 발견됐대. 당신 지금 어디야? 뭐라고? 나 지금 조카 데리러 나왔다가 마트에서 장 보는 중이었는데 바로 집으로 갈 수 있어? 알았어. 나는 서둘러서 집으로 왔다. 갓난아기가 집 앞에서 탈진? 우리 집 앞에 왜 갓난아기가 있어? 누구지? 뭐야 진짜? 나는 완전히 멘붕이었다. 집에 도착하자 경찰이 기다리고 있었고 나를 보더니 바로 신문이 시작됐다. 경찰은 내가 조카하고 있는 걸 보고 나를 엄마라고 오해했는지 내가 일부러 갓난아기를 방치한 건 아닌지 아동학대를 의심하는 듯한 무서운 눈빛으로 노려보면서 지금까지 어디서 뭘 하다 왔냐고 물었다.
얘는 내 조카고 조카랑 마트에 있었다고 대답한 후 우리 부부는 아직 아이가 없다고 열심히 항변했다. 그러자 경찰이 그런데 왜 선생님 집 앞에 갓난아기가 있었던 거냐면서 짐작 가는 데가 없냐고 물었다. 그때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은 왕재숙 씨였다. 경찰에게 최근 왕재숙 씨와 있었던 일들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다. 대소동이 벌어졌지만 결정적으로 보안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경찰은 내 증언을 토대로 영상을 확인하겠다고 했다. 그러고 난 후 경찰은 왕재숙 씨의 신변을 확보하기 위해 움직였다. 보안 카메라 영상 분석과 왕재숙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집 앞에 방치된 갓난아기가 왕재숙 씨 아이라는 게 밝혀졌다. 왕재숙 씨는 현관문 앞에 놓고 가면 내가 아무리 싫다고 했어도 절대 무시하지 못할 거라고 자기 멋대로 판단했고 아이를 집 앞에 혼자 내버려두고 자기는 기분 전환하려고 놀러 갔다 왔다는 거였다. 실제로 경찰에서 왕재숙 씨의 신변을 확보했을 때는 친구와 같이 있었다고 하는데 친구가 왕재숙 씨에게 아이는 하고 묻자 아무렇지도 않게 아는 사람한테 잠깐 맡겼다고 대답했고 친구는 설마 거짓말일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이 삼복더위에 갓난아이를 잠깐이라도 방치한다면 온열 질환으로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데 웃으면서 그런 거짓말을 했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경찰에 체포된 왕재숙은 나하고 대질 신문을 하게 된 자리에서 네가 애를 안 봐줘서 이렇게 됐잖아. 처음부터 봐준다고 했으면 이런 문제가 왜 생겨? 네 탓이야. 네가 책임져. 당장 위자료 가져와! 라며 발광했다. 잘못을 한 사람은 아이를 방치한 자신이 아니라 자기 애를 봐주지 않은 나한테 있다고 책임을 전가하려고 했다. 내가 힘드니까 애 좀 봐달라고 몇 번이나 부탁했잖아. 근데 왜 사람 부탁을 안 들어줘? 라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자 왕재숙 씨 옆에 있던 친구가 더 치를 떨었다. 무개념, 부도덕 그 잡채. 나도 감정적이 되고 말았다. 내가 분명히 그렇게 못한다고 거절하지 않았느냐고 같이 소리를 질렀다. 경찰도 왕재숙 친구도 내 입장을 더 이해해줬다. 왕재숙 씨랑은 아침에 잠깐 인사하는 정도의 사이인데 우리가 친구도 아니고 부탁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아이를 방치하고 간다는 게 상식 밖이다. 탈진 상태란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란 줄 아냐고 따졌지만 왕재숙은 자긴 잘못이 없고 내 잘못이라고 계속 우겨댔다. 잘못은 내가 했는데 왜 경찰에 자기가 잡혀왔냐면서 사방에 대고 욕하고 난리였다. 육아 우울증이 의심스러웠지만 정신 상태가 온전해 보이진 않았다. 그래서 더 무서웠다. 나중에 왕재숙 씨 남편이 경찰에 오자 왕재숙 씨는 더 흥분했고 그래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가중됐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아이는 무사했다. 사건 후 남편분과 먼 길을 올라오신 부모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큰 실례를 범했다는 인사와 함께 봉투에 위자료를 넣어서 사과의 뜻을 전하셨다. 직장에 다니지 못해서 경제적으로 힘든 면도 있을 테고 수면 시간이 줄어들다 보면 정신적으로 여유가 없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아이를 방치한 정당한 사유는 될 수 없다고 본다. 남편은 전화 받았는데 갑자기 경찰이라고 해서 놀랐지만 내용을 듣고 나니 더 깬다면서 그래도 아이가 무사하다니 천만다행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체포된 후 왕재숙 씨는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는 말을 들었다. 사람이 힘들다 보면 현실 도피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아이를 방치한 후 놀러 갔다는 점에서 이미 엄마 자격은 상실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아이 문제는 먼 곳에 살고 계시는 부모님도 함께 고민 중이라는데 아마 남은 가족끼리 잘 결론 내릴 거라고 믿는다. 나중에 남편분한테 들은 바로는 왕재숙 씨는 낭비벽이 심했다고 한다.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아오면 스트레스 발산이라며 인터넷 쇼핑을 마구 했고 돈을 금방 다 써버렸기 때문에 아이를 먹여 살리려면 잔업이라도 해서 돈을 더 벌어오는 수밖에는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더는 이렇게 살 수 없다면서 이혼을 생각 중이라고 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그동안 들었던 얘기와는 너무 달라서 순간 당황했다. 왕재숙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잠깐이라도 일을 하고 싶다고 했었는데 결국 아이를 맡기고 혼자서 편하게 놀러 다니고 싶었던 거였다는 걸 알고 나니 동정의 가치가 느껴지지 않았다. 재택근무를 오래 하다 보니 사람하고 소통하는 일이 적어진 나로서는 아침에 잠깐 나누는 대화를 즐거움으로 여겼었는데
그게 이런 큰 사건으로 변질될 줄은 정말 몰랐었다. 왕재숙 씨는 도저히 구제가 안 되지만 죄 없는 갓난아이는 건강하게 잘 자라서 행복하게 잘 살길 바라는 마음뿐이다. 내 이름은 차인남, 26살의 회사원이다. 2년 전 아내 부정혜와 결혼, 작은 아파트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아내는 결혼 후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파트 근무를 시작했고 맞벌이라서 집안일은 기본적으로 분담해서 하고 있었다. 그런데 내가 스카우트 제안을 받고 회사를 옮긴 후부터 일이 너무 바빠서 물리적으로 예전처럼 집안일을 분담하기가 힘들었다. 원래는 평범한 하청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 성실 근면한 업무 태도를 높게 평가한 원청회사에서 본사에서 일해보지 않겠냐는 제의가 들어왔다. 정들었던 회사를 떠나려고 하니 아쉽고 미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수입 면에서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점을 고려해서 본청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예전부터 아내는 내 월급이 오르면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었다. 스카우트 받았다고 하면 아내는 틀림없이 좋아할 것이다. 당장 말할까 하다가 당분간 비밀로 하고 먼저 돈을 모은 다음에 이사 갈 돈이 다 모아지면 한꺼번에 서프라이즈를 하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반년 남은 결혼기념일까지만 비밀로 하기로 마음먹었다. 내가 갑자기 일이 바빠졌다고 하자 아내는 내가 집에 오는 시간을 꼼꼼히 체크하기 시작했다. 저녁에 따뜻한 밥 먹이고 싶어서 당신 오는 시간 물어보는 거야 라고 하면서 내 퇴근 시간에 맞춰서 따뜻한 저녁상을 차려주는 아내에게 항상 고마운 마음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점심시간에 마침 아내가 일하는 레스토랑 앞을 지나가게 돼서 잠깐 얼굴을 보러 들어갔다. 분명히 오늘은 출근하는 날이라고 했는데 아내가 보이지 않았다. 다른 점원에게 물어보자 오늘은 쉬는 날이라고 했다. 아내가 집에 있는 거라면 같이 점심을 먹을까 하고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이상한 예감에 집으로 갔는데 현관문이 잠겨 있었다. 다른데 외출을 했나 하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현관에 낯선 남자 신발이 벗어져 있었다. 설마 아니겠지 하면서도 혹시 몰라서 발소리를 내지 않고 안으로 들어가자 침실 쪽에서 아내와 어떤 남자가 얘기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남자가 진짜 여기서 일해도 돼? 남편 낮에 집에 안 와? 라고 하자 아내가 하루 종일 공장에서 뺑뺑이 도는데 집에 올 시간이 어디 있어? 라고 했다. 아내 말대로 전에는 공장에서 현장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랬지만 지금은 본사 근무라 상황이 달라졌다는 걸 아내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충격 때문에 얼음 자세로 움직이지 못하는 사이 안에서는 아내와 남자의 야릇한 소리가 들려왔다.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도망치듯 밖으로 빠져나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충격은 분노로 변했다. 아내의 불륜 증거를 확보한 후 이혼하기로 결심한 나는 침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 내가 출근한 사이 아내는 남자를 집으로 불렀다. 그리고 나하고 같이 자는 침대 위에서 아내가 하고 있는 짓을 상상하자 역겨워서 구역질이 올라왔다.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아내의 행동을 관찰한 지 한 달째 여러 가지 일들의 진상이 밝혀졌다. 남자의 정체는 35살의 기혼남, 패밀리 레스토랑 단골이었다. 말로만 듣던 더블 불륜. 가장 큰 충격은 아내의 철저한 양면성이었다. 아내는 불륜남과 있을 때와 나하고 있을 때의 모습이 완전히 달랐다. 전혀 딴 사람으로 보였다. 나에 대해서 평생 공장에서 기름밥이나 먹을 인생 출세는 얼어 죽을 라고 비하 발언을 했고 요즘은 지가 뭔데 집안일에 손도 안 대? 짜증나 라면서 입만 열면 불만이었다. 나에게 따뜻한 밥을 챙겨주려고 하던 자상한 아내는 모두 거짓이었다. 아내의 본성을 알고 나자 그동안 속으면서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분노는 날로 커져갔다.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고 드디어 아내에게 이혼을 선언할 때가 다가왔다. 하지만 내가 당한 배신을 생각하면 이렇게 쉽게 이혼하는 건 불공평했다. 아내에게 이혼 선언을 하기 전날 나는 침실에 비밀 무기를 설치했다. 그날 나는 회사에 유급 휴가를 낸 후 아내가 파트 근무하는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노트북을 펼치고 두 사람의 행동을 동영상으로 체크했다. 아내와 불륜남이 침실에 들어간 타이밍에 다른 점원이 들을 수 있게 볼륨을 키웠다. 이상한 소리가 나자 점원들이 왔고 나는 화면을 보여주면서 아내가 단골 손님과 불륜 관계라고 폭로했다. 황당해하는 점원들을 뒤로하고
나는 다시 집으로 향했다. 현관에 들어온 나는 큰 소리로 부정해, 안에 있니? 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침실에서 우당탕하는 소리가 들려왔고 숨을 시간을 주면서 천천히 침실로 향했다. 침실로 들어가자 예상대로 아내와 불륜남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침대 밑에는 마구 벗어던진 두 사람의 옷가지가. 우리 집은 아파트 3층. 두 사람이 순간 이동할 수 있는 장소는 옷장밖에 없었다. 이것도 미리 예상하고 안에서는 열지 못하게 장치를 만들어둔 상태였다. 다음 단계는 인터넷에서 주문한 특대형 목재 상자를 옷장에 넣어뒀다. 두 사람은 분명히 지금 그 목재 상자에 들어가서 숨어 있을 것이다. 나는 목재 상자를 테이프로 돌돌 감아서 봉인한 후 트럭 운전을 하는 친구에게 연락했다. 벌써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한 상태였기 때문에 친구는 집 근처에서 대기 중이었다. 친구와 같이 목재 상자를 트럭에 싣고 조수석에 올라탔다. 아내와 불륜남은 일이 이 지경이 됐는데도 아직 안 들켰다고 생각하는 건지 상자 안에서 숨소리도 안 내고 있었다. 그래봤자 이미 상자 안에 든 쥐, 절대 빠져나갈 구멍은 없었다. 나는 다음 작전을 상상하며 친구와 여유있게 잡담을 나누면서 처갓집으로 향했다. 처갓집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누르자 장모가 안에서 나왔다. 나는 적당히 인사를 하고 장모한테 장인도 불러오시라고 부탁한 후 상자를 현관으로 옮겼다. 장인 장모의 목소리가 들리자 아내는 바깥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드디어 깨달았는지 상자 안에서 하지마! 뚜껑 열면 안 돼! 라고 소리 질렀다. 아내의 목소리를 들은 장인 장모가 깜짝 놀라면서 정혜니?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다. 나는 테이프를 뜯어내고 뚜껑을 연 후 일련의 사건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아내와 불륜남은 상자 안에서 웅크리고만 있을 뿐 알몸 상태였기 때문에 상자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아내는 손으로 몸을 가린 후 당신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 쓰레기! 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장인이 쓰레기는 넌데 누구더러 쓰레기래? 라고 버럭했고 장모는 나한테 울면서 미안하다고 했다. 장인의 고함 소리에 기가 질린 아내는 마지못해 나한테 사과했지만 진심은 1도 없는 영혼 없는 메아리였다. 장모가 급한 대로 아무 옷이나 들고 와서 두 사람에게 얼른 입으라고 했다. 안으로 들어가 얘기를 하게 된 타이밍에 노트북을 열어서 노트북 안에 있던 불륜 증거 및 동영상을 장인 장모에게 공개했다. 아내가 몰카 설치했었니? 비열한 놈! 라며 성질을 내길래 미리 준비해뒀던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그러자 계속 강하게 나왔던 아내의 태도가 갑자기 꺾였다. 당신은 출세도 못하고 비전이 없잖아. 남들처럼 좋은 집에 사는 건 꿈도 못 꾸는데 남편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된 거잖아? 라고 내 원망을 했다. 그 말을 들은 나는 아내에게 월급 명세서를 보여주면서 실은 나 스카우트 받고 지금 원청 본사에서 일해. 넓은 아파트로 이사갈 정도로 비용도 마련했는데 이사는 나 혼자 해야겠다. 라고 말했다. 그러자 아내는 그게 진짜야? 그런 말을 왜 지금 해? 나 이 남자랑 당장 헤어질게. 앞으로 우리 더 잘 지내자. 라면서 눈웃음을 흘렸다. 그럴 수는 없지. 너랑은 이제 이혼을 잘해야지. 두 사람한테 위자료 청구장 보낼게. 라고 하자 아내는 난 이혼 안 할래! 라며 울며불며 매달렸다. 짜치는 아내를 무시하고 처갓집에서 나온 나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친구와 같이 집으로 왔다. 그 후 아내와 불륜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나는 모아뒀던 돈에 그 돈을 합쳐서 당초 예상보다 더 좋은 아파트로 이사를 마쳤다. 아내는 친정에서 쫓겨난 건 물론이고 불륜 사실이 직장에 알려졌기 때문에 사표를 낼 수밖에 없었다. 불륜남은 내가 집으로 보낸 내용 증명을 부인이 받았고 불륜 발각과 동시에 이혼. 아내와 불륜남은 서로 자유의 몸이 됐으니 본격적으로 만나려나 했었는데 두 사람 다 거액의 위자료를 떠안게 됐기 때문에 다른 건 생각할 여유가 없었는지 자연스럽게 정리됐다. 모든 것을 다 잃은 아내는 거리에 나앉게 됐는데 사이비 종교단체에 걸려들면서 불법 다이어트 약을 친구들한테 판매하려고 했다는데 그 일로 친구들도 모두 떨어져 나갔다고 한다. 하지만 아내는 그 약을 팔아야 했고 어쩌다 번 돈은 모두 종교단체에 뺏기면서 자기 벌이는 하나도 안 되는 약 장사를 계속 강요당하고 있다고 한다. 이혼 후 이사를 마친 나는
각오를 새롭게 하고 다시 일에 집중하고 있다. 수입이 올라가면서 여가 생활을 충실하게 보낼 수 있게 됐고 마음 가는 대로 자유롭게 독신 생활을 만끽 중이다. 만약 앞으로 다시 연인을 만날 기회가 생긴다면 겉모습에 속지 말고 상대의 진짜 마음을 잘 알고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내 이름은 소심해. 남편 왕진상과 딸 보람이를 키우는 전업주부이다. 남편과는 지금까지 크게 다툰 적도 없고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부부이지만 나로서는 절대 이해 불가인 일이 한 가지 있다. 그건 바로 남편이 나를 친정에 보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혼 후에도 당연히 명절이 되면 친정에 갈 생각이었는데 남편이 결사반대했다. 나는 전업주부였고 멀리 떨어진 친정에 가려면 비용이 따르기 마련이었다. 경제적인 이유로 남편한테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한 채 부모님과는 통화만 하고 있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최소한 설에는 친정에 보내줘야 하는 게 정상 아닌가? 설마 그 정도는 알 거라고 믿고 맞이한 결혼 후 첫 설 연휴. 작정하고 남편한테 이번 연말연시에 꼭 친정에 가고 싶은데 라고 물어봤다. 그러자 남편이 설에는 우리 집에 가야지. 며느리가 돼서 빠져가지고 라면서 단칼에 잘라 말했다. 남편 기세에 밀려서 친정행은 포기했지만 그리고 얼마 후 임신 사실을 알았다. 해가 바뀌고 딸아이가 태어나자 친정 부모님도 첫 손녀와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셨는데 딸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가겠다고 하자 애를 데리고 그 먼 데를 어떻게 가? 라면서 또 안 된다고 했다. 그 뒤로도 몇 번이나 친정에 가고 싶다고 말했지만 그때마다 남편은 안 된다는 말만 반복했다. 친정에 너무 가고 싶었던 나는 남편이 안 된다고 할 줄 알면서도 계속 말을 했다. 그렇게 딸아이가 3살이 됐을 무렵 엄마와 통화를 하는데 갑자기 엄마가 기침하면서 내가 요즘 기침이 계속 나오네 라고 했다. 걱정이 돼서 병원에 꼭 가보라고 했고 병원에서 천식이라는 검사 결과가 나왔다. 생각보다 심각한 병은 아니어서 잠깐 안심했지만 이렇게 친정에 못 가고 있는 동안 엄마가 점점 노쇠해지는 건 아닐까 불안했다. 전화통화를 할 때마다 엄마는 사진 말고 우리 보람이 얼굴 한번 보면 소원이 없겠다 라고 늘 말했다. 그래서 이번이 마지막이란 생각으로 남편한테 사정해보기로 했다. 퇴근해서 온 남편한테 할 말이 있다고 하자 남편이 너 또 친정 간다고 하려고 그러지? 뻔하지 뭐. 몇 번을 말해야 알아. 안 돼! 라고 했다. 내가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보람이 보고 싶어하는 줄 알아? 벌써 3살인데 한 번도 못 가봤다는 게 말이 돼? 라고 흥분해서 따지자 남편이 보람이한테는 친할머니 친할아버지가 있잖아. 너 시집 온 애가 아직도 옛날 가족한테 미련을 못 버렸냐? 라는 어느 시대에 온 건지 모를 말을 했다. 너무 놀란 나는 뭐 옛날 가족? 우리 엄마 아빠는 여전히 나한테 가족이야. 요즘 세상에 시집 왔다고 친정의 발길을 끊는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라고 분노가 폭발했다. 남편은 더 화를 내며 며느리가 됐으면 시 어른들을 공경하는 게 당연한 도리지. 벌써 3년도 더 지났는데 친정 갈 생각이 나고 말이야. 친정 생각은 싹 다 잊으라는 말 안 들려? 라는 황당한 발언을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녀 얼굴 보는 게 소원이라는 엄마가 생각나서 울컥 눈물이 나고 말았다. 눈물로 무너진 나에게 남편은 말로 안 되니까 우냐? 애도 아니고 운다고 될 일이야 이게? 넌 대체 몇 살이 돼야 제대로 된 며느리가 되냐? 라면서 더 큰 소리로 화를 냈다. 남편과 가치관의 벽을 느낀 나는 이게 노력으로 바뀔 문제일까? 부부로서 앞으로의 인생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일상에 치이고 생각이 많아진 사이 설 연휴가 다가왔고 너무 당연하게 시댁으로 향했다. 시댁에 도착하자 해마다 친정에 오는 시누이가 먼저 와 있었다. 나는 시누이가 불편했다. 이유는 심플했다. 친정에 오면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타입. 오래간만에 친정에 왔으니 푹 쉬고 싶은 심정도 이해하지만 시누이는 나를 대할 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몸종처럼 부려먹었다. 자기가 해야 할 일도 나한테 하라고 명령했다. 자기 빨래, 자기 먹을 밥까지 전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시켰다. 며느리면 그런 건 알아서 해야지 라면서 나한테 명령조로 말하는 시누이. 한편 시부모님은 네 일인데 네가 해야지 라고 야단을 쳤지만 시누이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항상 시누이를 대신해서 미안하다, 미안해 라며 나한테 사과하셨다. 하지만 남편은 달랐다. 시누이가 하라면 하는 거지. 라며 시누이 편을 들었다. 그날도 시누이는 늘 하던 대로 나 배고프니까 편의점 가서 뭐 좀 사. 라며 심부름을 시켰고 자기는 편안하게 앉아 있었다. 저녁이 돼서 시어머니와 같이 저녁 준비를 하는데 남편 핸드폰이 울렸다. 상대는 동네 친구인 듯했고 전화를 끊더니 나 친구들하고 술 한잔하고 올게. 라고 하더니 친구들을 만나러 갔다. 시누이는 낮술을 하더니 저녁때가 다 되도록 방에서 잠만 자고 있었다. 거실에는 시부모님과 나, 딸아이만 있었다.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한 나는 시부모님께 남편과의 문제를 말씀드리기로 했다. 남편이 친정에 못 가게 해서 3년째 못 가고 있다는 말과 가치관이 너무 달라서 고민이라고 하자 시부모님은 몹시 놀라시면서 두 분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셨다. 그러더니 시어머니가 실은 우리는 진상이한테서 네가 친정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다고 들었어. 그래서 네가 친정에 안 가고 싶어 한다고 그랬거든? 라고 하셨다. 나는 절대 그런 일은 없다고 말씀드리자 시아버지가 심해야, 내가 여비 줄 테니까 얼른 친정 갈 채비해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때 방에서 자고 있던 시누이가 갑자기 거실로 나왔다. 시누이는 가긴 어딜 간다는 거야? 제가 가면 내가 집에 왔어도 쉴 수가 없잖아. 라면서 나를 못 가게 막았다. 그때 뭔가 감지한 나는 시누이에게 혹시 진상 씨한테 가스라이팅 하셨어요? 라고 물었다. 누가 가스라이팅을 해? 나는 며느리가 해야 할 도리를 가르쳐줬을 뿐이야. 라고 시누이는 말했고 온화하신 시아버지가 버럭 뭐라고 했는지 그대로 말해봐. 라며 화를 내셨다. 그러자 시누이는 약간 주눅이 들었는지 결혼하면 여자는 옛날 가족은 버리고 남편 가족에게 봉사하는 게 상식이다. 라고 대답했다. 시누이 말이 끝나자 시아버지가 분노하면서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다. 남편은 시아버지가 경로했다는 걸 알고 서둘러서 집으로 돌아왔다. 시아버지는 시누이와 남편을 무릎 꿇게 한 후 너희들은 안 해. 옳게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 내가 단 한 번이라도 네 엄마 자유를 억압하는 거 본 적 있어? 라며 노발대발. 결론적으로 시누이는 명절에 친정에 와서 편하게 있으려는 얕은 생각으로 남편을 세뇌했고 해마다 나를 꼭 시댁에 붙잡아둬야 된다고 주입했다. 주범이 누구인지 알게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편한테 면죄부를 줄 생각은 없었다. 시아버지 덕분에 정말 오래간만에 친정에 오게 된 나는 손녀와의 첫 대면에 감격하는 친정 부모님을 보면서 남편과 이혼할 결심을 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말씀드리자 부모님은 네가 원한다면 친정으로 오라고 하셨다. 몇 년 만에 설 연휴를 친정에서 편안하게 보낸 후 이혼 서류를 챙겨서 남편이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 남편은 그날 바로 시부모님께 쫓겨나서 이미 집에 와 있었다. 내가 딸아이와 집에 들어오자 그동안 자기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반성했다면서 바로 사과부터 했다. 하지만 나는 친정 부모님과의 소중한 시간을 남편에 의해 빼앗겼다는 사실을 용서할 수 없다고 한 후 이혼 서류를 건넸다. 남편은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지 진심 아니지? 내가 사과할게. 한 번만 용서해줘. 앞으로는 가고 싶을 때 아무 때나 친정에 가도 돼. 라고 했지만 이미 결심한 이상 번복은 없었다. 내 사인이 들어간 이혼 서류를 올려놓고 짐을 싸서 나오자 남편이 따라 나오면서 계속 미안하다고 했다. 그런 남편을 무시하고 나는 친정으로 다시 왔다. 하지만 남편이 이혼에 합의해주지 않고 시간을 끌어서 시부모님께 상의했는데 시부모님은 이혼이란 말에 마음 아파하셨지만 내 입장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이해된다면서 만류하지 않으셨다. 시부모님의 설득에 힘입어 남편이 마침내 이혼에 동의했다. 매달 양육비 지급을 약속받은 후 완전히 결별했다. 남편과 시누이에 대한 시부모님의 분노는 풀리지 않았고 시댁에 오는 것도 금지하셨다. 가족을 잃고 혼자가 된 남편은 외로울 때마다 보람이 보고 싶어 라면서 연락을 해왔지만 우리 부모님이 그런 말 할 때 당신 뭐라고 했어? 안 된다고 했지? 이제 그 심정을 좀 알겠니? 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 자기가 저질렀던 만큼 되돌려 받았으니 이제 조금은 내 마음을 이해하게 되지 않았을까? 한편 시누이는
지금까지 시부모님한테 매달 생활비를 받아서 쓴 모양이었는데 이번 일로 생활비 보조가 완전히 끊겼고 생활비가 없다 보니 빚을 냈고 매일매일 빚만 쌓여가고 있다고 한다. 친정으로 돌아온 나는 딸아이와 함께 부모님과 살면서 근처 빵집에서 파트 근무를 시작했다. 남편한테 억압당하면서 사는 것보다는 지금 생활이 몇 배는 더 행복하게 느껴진다. 앞으로도 전 남편과는 최대한 교류하지 않기로 마음먹고 있다. 내 이름은 고연봉. 남편 한심한과 초등학교 2학년 딸과 셋이서 살고 있다. 원래부터 요리 솜씨가 뛰어났던 나는 결혼 후에 요리 연구가로 활동하기 시작했고 가족의 건강을 위해 맛과 영양을 다 잡는 요리를 만드는 게 일이자 일상이 됐다. 그런 나에게 요즘 아주 신경 쓰이는 일이 하나 생겼다. 그건 바로 남편이 갑자기 가족에게 무관심해졌다는 사실이다. 결혼 전 남편은 회사에 다니며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었지만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사표를 내고 집에 들어왔더니 그 뒤로는 쭉 집에만 있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 경제적으로는 전혀 도움이 안 됐지만 남편은 나와 딸아이에게 자상했고 집안일도 잘 도와줬기 때문에 그동안은 용서가 됐었는데 몇 달 전부터 갑자기 나와 딸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급변했다. 집에 있을 때도 거의 대화가 없었고 안 보여서 찾아보면 말도 없이 외출한 경우가 종종 있었다. 너무 티나게 달라진 남편을 보면서 제일 먼저 의심한 건 불륜이었다. 하지만 아무 증거도 없이 무조건 의심하고 따질 수는 없는 일. 당분간은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나서 남편은 여전히 집에서 차갑게 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아이 참관 수업이 있어서 학교에 갔는데 서로 안면이 있는 소문희 씨가 내 옆으로 다가왔다. 소문희 씨는 일단 겉모습이 화려했고 남편이 잘 나가는 대기업에 다닌다고 자랑을 입에 달고 살았다. 가정적인 이미지도 아니고 허세투성이라 거리를 두고 지내는 편이었다. 평소에 대화도 별로 안 해봤는데 갑자기 옆에 와서 말을 걸어서 깜짝 놀랐다. 소문희 씨가 고연봉 씨 남편분한테는 항상 신세를 많이 지고 있어요 라면서 친절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저희 남편하고 아는 사이셨어요? 라고 묻자 그럼요. 아주 잘 알아요. 아주 잘 알죠. 라며 의미심장하게 말하는 태도가 신경에 거슬렸다. 더 이상 할 얘기도 없고 해서 가볍게 목례를 한 후 소문희 씨한테서 몇 발짝 거리를 뒀다. 그런데 소문희 씨가 다음 주 월요일에 시간 있어요? 라고 훅 들어왔다. 내가 대답을 안 하자 중요한 얘기가 있으니까 시간 꼭 비워주세요 라면서 일방적으로 장소와 시간을 정했다. 대체 나하고 무슨 중요한 얘기가 있다는 건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지만 분명히 남편과 관련된 얘기일 거라는 느낌적인 느낌. 그것도 현재 남편 모습을 떠올리면 아주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약속 당일 지정한 장소로 가자 소문희 씨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자 어머 일찍 오셨네요 라며 여유있게 나를 맞이했다. 자리에 앉아서 커피를 주문하자 소문희 씨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게요 라고 말을 시작했다. 나는 조용히 소문희 씨의 말을 기다렸다. 나 고연봉 씨 남편하고 사귀는 사이예요 라고 말했다. 만나기 전부터 불길한 예감은 들었었지만 이렇게 뻔뻔하게 자기 입으로 불륜을 털어놓다니 한 방 먹고 휘청거리는 꼴이 되고 말았다. 적당한 말이 생각나지 않아 입을 다물고 있자 소문희 씨가 다시 말을 이어갔다. 한심한 씨는 원래 자기 같은 타입보다는 나처럼 섹시한 타입을 좋아했대. 그래서 지금 나한테 푹 빠져있다 보니까 고연봉 씨나 딸한테는 아무 관심이 없어졌다고 하더라고 라면서 나를 비웃는 듯이 말하며 혼자 웃었다. 내가 가정 있는 남자하고 그런 관계를 맺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소문희 씨도 남편이 있고 아이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라고 묻자 난 이미 남편도 애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어. 그러니까 고영봉 씨도 빨리 이혼해주면 안 될까? 난 한심한 씨랑 새 출발하고 싶거든 라며 여유있게 웃어 보였다. 대체 무슨 이유로 한심한을 그렇게 갖고 싶어 하는지 나로서는 이해가 안 됐다. 시간을 좀 주세요 라고 내가 말하자 소문희 씨는 일주일 후에 다시 이 자리에서 만나자고 했다. 집에 온 후
이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애초에 나는 남편의 무엇에 끌렸었는지 의문이 들었다. 결혼 후 남편은 직장도 안 다니고 내가 번 돈으로 살고 있는 백수에 불과했다. 그런데도 결혼 생활을 지속했던 이유는 남편이 나와 딸아이에게 다정다감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금 남편의 모습은 돈도 안 벌어 집에도 없어. 나하고 딸아이한테 갑자기 차갑게 군다 싶더니 다른 엄마와 불륜 중이란다. 이런 남자와 이혼을 안 할 이유가 과연 있을까? 냉정하게 판단한 결과 나는 즉시 이혼하기로 결심했다. 일주일 후 남편하고는 아직 이혼 얘기를 공식화하지 않았지만 수면 아래에서 이혼 준비를 시작했다. 현재 상황, 남편은 내가 소문희 씨와 카페에서 만난 후로 한 번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나온다면 나도 관용은 베풀지 않을 생각이다. 약속 시간에 카페로 나가자 소문희 씨와 남편이 같이 있었다. 남편이 같이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지만 어차피 이혼 얘기를 할 생각이었으니까 차라리 잘 됐다 싶었다. 내가 자리에 앉자 남편은 내 눈을 피하면서 떨떠름한 표정으로 자세를 고쳤다. 이번에도 먼저 말을 시작한 건 소문희 씨였다. 소문희 씨가 이혼할 결심은 굳혔어? 라고 하길래 이미 이혼 준비를 시작했다고 알려줬다. 그러자 소문희 씨는 신이 나서 실은 우리 같이 살 아파트 벌써 계약했거든 라고 하더니 계속해서 우리 정말 진지하게 만나는 거야. 연봉 3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난 이 남자랑 결혼하고 싶을 뿐이야 라고 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내가 연봉 3억은 난데요? 라고 하자 지금까지 입을 다물고 있던 남편이 무슨 헛소리야! 라며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 순간 소문이가 뭐래? 그게 사실이야? 라면서 남편을 쳐다봤다. 남편은 아니야 아니라니까? 라면서 허둥지둥 변명거리를 찾으려고 땀을 뻘뻘 흘렸다. 상황을 파악한 나는 소문희 씨에게 팩트를 알려주기로 실은 나는 요리 연구가로 활동하면서 SNS에서 화제가 됐고 요리책도 여러 권 출판했다. 주부들 사이에서는 제법 유명인이다. 최근에는 동영상 채널을 개설했는데 수입이 예상외로 늘어났다. 그 결과 현재 내 연봉은 3억이 넘는 수준에 올라와 있다. 남편은 그런 나한테 기생하면서 아예 직장에 다닐 생각 자체가 없어졌는지 이력서조차 내지 않고 벌써 몇 년째 백수로만 지내는 중이었다. 내가 팩트를 알려주자 소문이는 조금 전까지 연봉은 상관없다고 떠들었던 입으로 이 양아치 같은 새끼 너 나 속였냐? 라며 격분. 진정하라며 싹싹 비는 남편에게 아파트 계약금은 어떻게 냈어? 가구며 전기 제품은 뭘로 샀어? 라고 하자 남편은 입을 다물었다. 내가 당신한테 모아둔 돈이 있는 것도 우리 집 돈은 내가 다 관리하는데? 혹시 어디서 돈 빌렸어? 라고 묻자 고개를 수그린 채 입을 더 꾹 닫았다. 소문이는 기가 막혀. 그럼 이제 어쩔 거야? 나 남편한테 이혼당하고 친권도 뺏겼어! 라며 흥분해서 남편한테 욕하더니 오열하기 시작했다. 재산분여하면 나한테도 돈이 들어오니까 그걸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태평하게 말하는 남편의 멍청한 발언에 나는 허탈감을 느꼈다. 내가 당신 불륜이 이혼 사유인데 재산분여라니? 당신한테 돌아갈 돈은 없어. 변호사 선임해서 두 사람한테 위자료 청구할 거니까 각오하고 있어. 라고 한 후 더 있을 이유가 없어서 카페에서 나왔다. 남편한테 이혼 서류에 사인하게 한 후 집에서 쫓아내자 현관문 앞에서 용서해줘. 나한테 딱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라고 소리쳤지만 물론 무시했다. 한심함과 소문이는 빚으로 계약한 아파트에서 어쩔 수 없이 살림을 시작했지만 한심한에 대해 분노밖에 없는 소문이는 싸움을 걸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할 정도로 툭하면 큰 싸움이 벌어진다고 한다. 빚을 갚기 위해 한심한은 낮밤 가리지 않고 고된 육체노동을 하고 있다는데 체력적, 정신적으로 한계 상황에 있다고 하고 가정이 파탄나고 빚밖에 없는 남자와 같이 살게 된 소문이는 불난 집에 기름 붓듯이 위자료가 차례차례 청구되자 멘탈 붕괴.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위자료를 갚기 위해 알바를 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나는 남편이 나가고 딸아이와 둘이 살게 된 후 오히려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일에 대한 의욕이 더 상승했다. 덕분에 수입은 더 안정적이게 됐고 연휴에 맞춰서 딸아이와 부모님을 모시고 해외여행을 떠나는 게 요즘 나의 즐거움이다. 남편의 배신은 충격이었지만 막장까지 다 보고 나니 아무 미련도 남지 않고 이혼과 동시에 모든 감정이 다 정리된 기분이다. 싱글 마더가 됐지만 딸아이와 둘이 힘을 합쳐서 험한 세상 힘차게 헤쳐나갈 생각이다. 사이다 무비튼. 나는 중학생인 아들, 남편과 3명이서 살고 있었다. 결혼한 지 10몇 년이 지나다 보니 남편과 단둘이 외출을 한다거나 하는 일은 없어졌지만 삐뚤어지지 않고 반듯하게 잘 자라는 아들아이를 보며 행복감을 느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의 행동이 너무 분명하게 이상하게 변했다. 지금까지 주말이면 그저 느긋하고 게으르게 텔레비전 앞에 있던 사람인데 갑자기 친구 집에 간다며 외출을 하는 빈도가 높아졌다. 회사에서 잔업도 거의 하지 않고 일찍 왔었는데 요즘은 잔업한다면서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진 것도 신경이 쓰였다. 자연스럽게 이 남자가 바람이 났다 하는 의심이 들었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고 남편은 회사에서 중요한 정보를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어서 핸드폰 비번이 복잡했기 때문에 내가 해제할 수 없었다. 직접적으로 핸드폰을 보여달라고 하면 내가 의심하고 있는 걸 다 알려주는 꼴이 되니까 그럴 수도 없고. 그런데 그때 친구가 우리 남편이 젊은 여자랑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걸 봤다고 알려줬다. 역시 불길한 예감은 틀린 적이 없었고 남편이 변한 건 불륜 때문이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내 안에서 질투심이 발동했고 남편한테 직접 물어보고 확인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자 남편은 뭐래? 누가 불륜이야? 잘못 본 거겠지. 쓸데없는 소리 하려면 저리 가. 귀찮게 하지 말고. 라고 강한 부정, 강한 거부감을 보여서 더 이상 파고들지 못하고 후퇴했다.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주말마다 어디론가 외출을 했고 어떤 때는 남편 양복에서 여자 향수 냄새가 나기도 했다. 다시 한번 질문 공세를 했을 때도 너 그 소리야? 아니라고 했지. 증거 있어? 없으면 닥치고 살림이나 잘해. 짜증나니까. 라고 잡아먹을 듯이 따지는 남편에 반해 증거를 대지 못하는 내가 상대적으로 위축됐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남편한테서 상상도 하지 못했던 말을 듣게 됐다. 이혼하자. 난 더 이상 널 사랑하지도 않고 이 결혼이 무의미해. 이 집에 내 행복은 없어. 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라는 남편의 일방적인 말에 다른 여자가 생긴 게 맞냐고 묻고 싶었지만 나는 아무 증거도 갖고 있지 않았고 사실 여부를 조사하려고 해도 형편상 흥신소에 의뢰할 만큼의 금전적 여유도 없는 게 현실이었다. 내가 왜 남편한테 이혼을 당해야 하는지 전혀 이유를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남편은 이혼 원인을 모두 내 탓으로 돌렸다. 솔직히 네가 만든 음식 하나같이 맛이 없었어. 나이 들더니 여자로서 매력도 빵점이고 솔직히 요즘 너를 보면 동네에서 돌아다니는 아줌마 정도로밖에 안 보여. 이혼 원인은 너한테 있다는 거 명심해. 라는 폭탄 발언에 얼어붙고 말았다. 하지만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들고 지옥으로 떨어뜨린 건 아들아이가 던진 말이었다. 15살이 된 아들아이에게도 설명이 필요했다. 엄마 아빠가 이혼하게 될 것 같다는 말을 하자 아들아이는 알았어. 나 아빠 따라갈게. 아빠가 더 돈이 많잖아. 남자끼리 사는 게 더 잘 통하고 그게 훨씬 낫지. 라는 말을 들으며 나는 절망했다. 내 배 아파서 낳았고 누구보다도 아들아이를 사랑했고 아들을 위해서라면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내 마음은 아들아이에게 전혀 전달이 되지 않았던 걸까. 아들아이는 나를 무시하듯이 말하며 남편과 같이 살겠다고 했다. 양쪽에서 상처를 입은 나는 이혼을 거부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고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두 남자가 집에서 나가고 혼자 남은 나는 그제야 눈물이 났다. 남편은 이혼 원인을 일방적으로 내 탓이라고 밀어붙였고 위자료 한 푼 없이 이혼한 상태였기 때문에 먹고 살 돈은 내가 파트근무를 해서 얻는 수입이 전부였다. 마지막으로 남편은 집에서 나가면서 너같이 아무것도 아닌 여자를 10수년간 먹여 살렸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위자료도 청구 안 하고 나가주는 걸 고맙게 생각해. 라며 나를 마지막까지 짓밟고 갔다.
나의 자존감은 바닥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하지만 살아야 했고 살기 위해서는 파트 근무를 계속해야만 했다. 파트 근무를 늘려서 쉬지 않고 일했는데 같이 근무하는 동료들한테서 많은 위로를 받았다. 차츰 혼자서라도 열심히 살자고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는데 아들아이가 갑자기 나를 찾아왔다. 마지막에 나한테 비수를 꽂은 아들아이였지만 얼굴을 보니 반가움이 앞섰다. 얼른 들어오라고 집안에 들어오게 하자 아들아이가 자기 가방에서 뭔가를 잔뜩 꺼냈다. 그것들의 정체를 파악한 후 나는 큰 충격을 받았다. 이건 아빠 불륜 중고야. 엄마 느낌이 맞았어. 아빠는 엄마랑 결혼하고 나서부터 계속 여자가 있었어. 이혼하고 나서 내가 물어봤더니 완전 다 자기 입으로 불었다는 거. 내가 그거 다 녹음해놨으니까 엄마는 이제 그걸로 위자료 청구할 수 있어. 아들아이의 대반전 행동에 나는 너무 놀라서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너 혹시 그 증거 잡으려고 아빠를 따라갔던 거니? 라고 묻자 아들아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봐도 이건 딱 불륜각인데 엄마가 증거를 전혀 안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 연기였지만 엄마 상처받게 해서 미안해. 어디까지나 내가 아빠 편이라고 믿게 해야 증거를 더 빨리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랬어. 엄마 힘들었지? 진짜 미안해. 이제 증거도 잡았겠다. 이걸로 아빠한테 불륜 위자료 당장 청구해. 그리고 나 사실은 엄마랑 살고 싶어. 아들아이의 든든한 모습에 나는 눈앞이 흐려졌고 아들아이 앞에서 펑펑 울고 말았다. 아들아이도 처음 이혼 얘기를 들었을 때는 나하고 같이 살겠다고 말하려고 했지만 불륜 증거도 없고 남편은 완전 부정하는 가운데 내가 위자료를 10원 한 장 받을 수 없는 상황이란 걸 알고 자기가 남편을 이용해서 증거를 반드시 잡아야겠다고 결심한 모양이었다. 아들아이는 기지를 발휘해서 남편을 안심시켰고 여자와 같이 있는 증거 사진을 수집했다. 완전히 방심한 남편의 허점을 파고들어서 이혼 전부터 이미 불륜 관계였다는 증언까지 녹지 않은 데 성공했다. 이제 겨우 15살인 아들아이가 그런 생각을 하고 행동으로 옮겼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고 진심으로 놀랐다. 하지만 나는 남편의 불륜 증거가 나왔다는 것보다는 아들아이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다는 게 고마웠고 다시 나한테 돌아왔다는 사실이 감격스럽고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그런 나를 보면서 아들아이는 엄마, 지금 엄마가 할 일은 울고 있는 게 아니라 빨리 아빠한테 법적인 책임을 물게 하는 거야. 엄마는 지금까지 엄마 역할을 충분히 다해왔어. 자기 불륜한 거 엄마한테 숨기고 그냥 빠져나간 거 위자료 받아내야지. 아들아이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은 나는 당장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아들아이의 정보에 의하면 남편의 불륜 상대는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젊은 여자였다. 남편 회사에 내용 증명을 보냈고 불륜녀에게도 똑같이 서류를 보냈다. 그러자 그 사실을 알게 된 전 남편이 나한테 득달같이 전화를 걸어왔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너랑 나 이미 이혼한 사이잖아. 다 끝난 사이에 이게 무슨 개뼈다귀 같은 짓이냐고? 라고 노발대발하길래 불륜 위자료 청구는 이혼 후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 몰라? 당신 좋아하는 증거도 충분히 있으니까 위자료 청구 들어갈 거야. 기다려. 내가 반격하자 남편은 네가 어떻게 그런 걸 라면서 급 당황하길래 아들아이 덕분이라고 하자 남편은 뒤통수를 세게 맞은 탓인지 전화기를 붙들고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는 게 고스란히 느껴졌다. 그 다음은 착착 일이 진행됐다. 남편과 불륜녀가 절대 아니라고 오리발을 내밀어봐야 음성 녹취가 버젓이 있었고 두 사람 투샷 사진도 확보되어 있었다. 이건 모두 아들아이의 집념이 불러온 대반전이자 기적이었다. 이 정도 증거가 단단히 받쳐주자 더 이상 빠져나가지 못했고 남편도 백기를 들고 위자료를 지불하겠다고 동의했다. 또 회사에도 이미 불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에 불륜녀는 지방으로 좌천당했고 남편은 관련 하청업체로 이동 및 강등 처분을 받게 됐다고 한다. 남편도 설마 아들아이가 자기를 심판받게 만들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었는지 진상을 알고 나자 완전히 멘붕이 온 것 같았다. 그리하여 나는 마침내 아들아이 덕분에 남편과 불륜녀 양쪽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아냈다. 물론 아들아이와도 같이 살게 됐다. 남편과 이혼하게 됐을 때는 내가 아들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전혀 전달되지 않았다고
슬퍼하고 좌절하면서 괴로워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고민은 눈 녹듯이 다 사라졌다. 아들아이는 또 이제 반년만 지나면 나는 고등학생이니까 알바할 거야. 첫 월급 타면 엄마 좋아하는 회전초밥 내가 근사하게 쏠게. 기대해. 라며 어느새 다 큰 어른처럼 말하는 게 너무 든든하고 눈물이 글썽할 정도로 행복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성실한, 건설회사에 다니는 나이는 23.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나는 한때 노는 애들과 어울렸던 탓에 학력은 중졸이다. 하지만 원래는 성실한 성격이었고 중학교 졸업 후 지금 다니는 회사에 취직했는데 회사에서도 좋은 평판을 받고 있다. 지금은 내 밑으로 후배도 많이 있다. 이 일은 내 적성에도 맞고 보람도 있기 때문에 성실하고 착실하게 잘 살아왔고 1년 전에는 여친도 생겼다. 내 여친 어장이는 나와 동갑인 23살이다. 아버지는 큰 은행의 높은 분이었고 금수저였는데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던 어장이는 직장은 다니지 않았고 항상 느긋해 보였다. 어장이와는 술 모임에서 알게 됐는데 천진난만하고 미워할 수 없는 성격에 끌려서 사귀게 됐다. 어장이와 사귀게 된 뒤로는 내 생활이 예전보다 훨씬 더 알차게 변한 기분이었다. 쉬는 날에는 어장이와 데이트를 했고 같이 밥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새 결혼까지 생각하게 됐다. 사귄 지 1년 되는 기념일에 나는 반지를 준비해서 어장이에게 프로포즈했다. 그녀의 대답은 기꺼이. 내 청혼을 받아줬다. 어장이와 결혼을 약속한 나는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찾아갔다. 어장이 집은 내가 상상했던 그 이상으로 대저택이었고 안으로 들어가는 게 망설여질 정도로 대단했다. 긴장하며 집 안으로 들어가자 어장이 부모님은 현관까지 나와서 나를 맞아주셨다. 아버님은 첫인상부터 평범하지 않은 아우라가 느껴졌고 어머님은 후덕한 분위기에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분이셨다. 어머님은 나한테 이름이 뭐예요? 대학교는 어디 나왔어? 직업은 뭐야?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질문에 나는 하나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대답했다. 내가 중졸에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다고 하자 어장이 아버지의 태도가 돌변했다. 나를 노려보는가 싶더니 홀어머니의 중졸? 여긴 너 같은 애가 고개 들고 올 곳이 아니야. 라고 하더니 갑자기 내 멱살을 잡으려고 달려들었다. 무방비 상태에서 당한 나는 바닥에 패대기 쳐졌는데 손목이 삐끗하면서 강한 통증과 함께 바닥에 널브러졌다. 옆에서 보고 있던 장의 어머니는 어머. 아유, 젊은 애가 저게 뭐니? 장이야, 너 저런 애랑 헤어져야겠지? 라고 했다. 그러자 어장이는 아빠가 살짝 치니까 바로 자빠지는 거 실화임? 대박, 혼란 깬다. 라고 하더니 헤어지자고 했다. 어장의 아버지는 나를 집 밖으로 내던졌고 나는 마지막 힘을 모아 병원으로 갔다. 엑스레이 촬영 결과 손목에 심각한 골절상을 입은 게 확인됐고 바로 수술에 들어갔다. 회복될 때까지 일도 쉬어야 하고 순간적으로 기분이 바닥까지 가라앉았다. 병실 침대에 누워서 곰곰이 오늘 일을 되씹어보니 생각하면 할수록 어장이와 그 부모에 대한 분노가 솟아올랐다. 홀어머니의 중졸이란 이유로 대체 왜 이런 모욕과 폭력을 당해야 하는 건지 납득할 수 없었던 나는 어장의 아버지를 그냥 둘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렇다고는 해도 병원으로 불러서 사과받는 것도 좀 아닌 것 같고 우선 퇴원할 때까지 냉정하게 생각해보기로 했다. 그러던 중에 잘 아는 변호사님이 문병을 오셨길래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때 어장이와 그 부모가 병실로 찾아왔다. 어장의 아버지는 내가 얘기하고 있던 사람이 변호사라는 건 당연히 몰랐고 병실로 들어오더니 너 골절상 입었다며? 잘 들어.
너 어디서 다쳤는지 절대 말하면 안 돼. 네가 쓸데없는 말을 한 순간 내가 너 그냥 두지 않을 거라는 뜻이야. 라고 협박했다. 옆에 있던 어장이까지 거들면서 떠들고 다니면 내가 SNS에 네가 한부모 가정에 중졸이라고 다 소문낼 거야. 라고 했다. 내가 누구 때문에 골절로 수술을 받았는데 고작 한다는 게 협박이라니 어이 상실이었다. 인내심의 한계를 느낀 나는 어장이 아버지한테 피해 신고 접수할 겁니다. 그리고 200억 예금하는 것도 취소할 예정입니다. 라고 조용히 경고했다. 어장이 아버지는 뭐? 200억?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건지 너 머리도 엑스레이 한번 찍어보는 게 좋지 않겠냐? 고라머니의 중졸인 애가 200억이 네 집 애 이름인 줄 알아? 어디서 허풍이야? 라면서 비웃었다. 그러자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변호사가 입을 열었다. 변호사는 나한테 사실을 말해줘도 되겠냐고 확인하더니 성실한 씨가 어떤 분인지 모르고 계신 것 같군요. 여기 계신 성실한 씨는 유명 인터넷 관련 서비스를 중심으로 글로벌하게 사업을 이끄신 대기업 오너의 아드님이십니다. 라고 했다. 사실 내 친부는 프로야구팀을 소유하고 있을 정도의 대기업 창업주였다. 엄마는 미혼모 신분으로 나를 낳았는데 아버지한테 임신했다는 사실도 알리지 않고 혼자 숨어서 나를 낳고 키운 과거사가 있었다. 엄마가 말도 없이 잠적한 이유는 아버지가 너무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과 내 인생에 자유가 없어질 것 같아서 두려웠다는 게 엄마의 이유였다. 하지만 아버지는 엄마를 진심으로 사랑했었고 임신했단 사실을 알았다면 틀림없이 엄마와 결혼했을 거다. 그런 사실을 다 알고 있었지만 엄마는 그래도 고민 끝에 미혼모의 길을 선택했다. 그런데 내가 20살이 됐을 때 갑자기 아버지란 사람이 내가 다니는 회사 앞으로 찾아왔다. 뉴스에서나 보던 사람이 내 이름을 불러서 그저 놀라울 뿐이었는데 네가 성실한이니? 라고 하더니 눈물을 글썽였다. 아버지는 그 무렵 말기 암으로 여명 선고를 받은 상태였고 뉴스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된 엄마가 고민 끝에 20년 만에 연락을 한 거였다. 엄마는 그때 내 존재를 처음으로 알렸다. 아버지는 나를 꼭 끌어안더니 병원 주소가 적힌 종이를 나에게 내밀었다. 엄마는 나에게 과거사에 대해 모든 걸 털어놓았고 나는 아버지가 입원해 있는 병실을 자주 찾아갔다.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했던 아버지가 아픈 몸을 이끌고 직접 찾아와줬단 사실이 한없이 기뻤다. 그런 재회의 기쁨도 잠시 아버지는 반년 후에 먼 곳으로 떠나셨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버지와 같이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이었다. 장례식이 끝나고 한참 후에 갑자기 변호사란 사람이 나를 찾아왔다. 변호사는 아버지가 남긴 것이라면서 서류를 건넸다. 서류는 아버지의 유언장이었다. 거기에는 200억 원이라는 거금을 나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금액이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정신이 혼미할 지경이었다. 난데없이 이런 거금이 하늘에서 툭 떨어지다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자 변호사가 조언을 해줬다. 나는 이왕이면 어장의 아버지 은행에 예금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그 계획을 철회하겠다는 뜻을 변호사에게 전달했다. 변호사가 그 얘기를 어장의 아버지에게 설명하자 다시 한번 어장의 아버지의 태도가 급변했다. 아니, 어장의 가족 전체가 일치단결해서 나를 설득하려고 달려들었다. 어장의 아버지는 그럼 그렇다고 미리 말을 했어야지. 왜 시치미를 뗐어? 내가 오해해서 미안하네. 자네와 내 딸의 결혼을 허락하겠네. 라며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꿨다. 어장의 어머니는 자네처럼 우리 딸한테 딱 어울리는 사람은 내가 일찍이 본 적이 없어. 라고 했고 어장이도 뭐가 좋은지 고개를 끄덕거렸다. 자기들끼리 신이 나서 북치고 장구치는 꼴을 보다 못해 내가 다친 거 보이시죠? 이건 위자료 청구할 겁니다. 예금은 다른 은행에 거래할 겁니다. 물론 댁의 따님과 결혼할 생각도 없습니다. 라고 확실히 말하고 세 사람에게 병실에서 나가달라고 정중하게 요구했다. 어장의 아버지는 손에 돈 좀 쥐었다고 어디서 건방이야? 네가 뭐가 대단해? 라며 화를 냈다. 변호사가 위자료 및 병원비는 나중에 정식으로 청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자 찍소리도 못하고 돌아갔다. 어장의 아버지 은행에는
미리 200억 예금을 상담해뒀던 터라 이번 불상사로 인해 다른 은행을 모색하려고 한다는 뜻을 전달하자 어장의 아버지의 언행이 크게 문제시됐다. 엄연히 상해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퇴사 조치된 건 물론 다른 곳으로 옮기지도 못하고 실직자 신세가 됐다. 실직자가 됐는데 나한테 입힌 상해에 대한 위자료와 병원비, 수술비까지 청구받자 어장의 아버지는 지금까지 살던 대저택을 유지할 능력이 안 됐고 그 집을 팔고 이사를 가야 했다. 어장이와 그 모친은 그게 불만이었는지 어장이 부모는 이혼했고 현재 어장이는 모친과 둘이서 아파트를 얻어서 살고 있다고 한다. 원래 백수였던 어장이는 취업이 쉬울 리가 없었고 모친과 둘이서 호텔 청소 업무 일을 하면서 근근히 먹고 살고 있다고 한다. 나한테 딱 한 번 다시 만나자는 내용의 라인이 오긴 했는데 바로 차단했고 지금은 연락이 되지 않는다. 한편 나는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은 모두 예금하고 지금까지와 똑같이 살고 있다. 한 가지 사치를 한 일이 있다면 엄마랑 같이 여행을 다녀온 정도를 들 수 있을 것 같다. 아버지한테 받은 돈은 엄마한테 효도하는 데 쓸 생각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해마다 엄마와 여행을 다닐 계획이다. 이번에는 결혼할 인연이 아니었지만 한번 실패를 교훈 삼아 더 좋은 사람을 찾아보려고 한다. 특히 다음에 만날 여자는 경제적으로 자립한 여자를 만나야겠다는 게 내 생각이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